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12.3 불법 계엄, 그 뒤 꼭 6개월이 되는 내일 6.3 대선이 열립니다. 각 당이 규정한 이번 대선의 성격은 다 다릅니다. 무엇을 위한 선거인지, 누구를 심판할 선거인지에 대해 시청자들께서는 마음을 거의 정하셨으리라 봅니다. 이 시각 각 후보들의 유세 현장을 연결해 마지막 선거운동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여러 사안들에 대해 각 당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단도직입에선 내일 개표 결과는 언제쯤 나올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대선 뒤 대대적인 정계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도 분석하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선이 딱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 이번 선거의 시작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름이 곳곳에서 등장했습니다. 많은 선거를 치러봤지만 지금처럼 긴장되고 또 절박하고 간절했던 선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란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고 또 내란을 극복하기 위한 선거인데 내란을 다시 되불러올 그런 후보가 경쟁자입니다. 윤석열 아바타, 정광훈의 꼭두각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김문수 후보가 내란 수계의 윤석열의 지지와 응원을 받으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당선은 곧 상황 윤석열, 내란 수계의 귀환을 의미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이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로 윤석열이란 이름 석자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바로잡겠다며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 국민의힘 근처에 얼씬하지 말라고 한 건데요. 그러자 친윤 윤상현 의원이 오늘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탄핵 반대 당론은 마지막 방어선이었다며 정체성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 당은 뿌리까지 흔들린다고 비판한 겁니다. 선거 막판까지 탄핵의 강을 건너는 문제로 싸움이 벌어진 가운데 리박스쿨을 둘러싼 댓글 공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윤석열 정권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한 것을 무효화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오늘 윤상현 의원이 고육지책이라는 점을 말하면서도 당의 뿌리와 정체성의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면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반응이 궁금한데 일단 양양자 공동선대위원장은 망발이고 궤변이다라고 윤상현 의원을 비판했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김용태 위원장은 바른 말 한 거고요. 예. 늦었지만 바른 말 한 것이고 당연히 했어야 될 말을 한 것이고요. 그거는 선거와는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지금에서라도 해야 될 그리고 국민한테 보여줘야 될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윤상현 의원이 했던 말은 사실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 윤상현 의원이 왜 반대를 하는지는 알겠어요. 왜 반발을 하는지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궤적이 있으니까. 근데 선거를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말도 어울리지가 않고 당 뿌리와 정체성에 대한 언급도 저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이제 우리가 사실 용병으로 모시고 왔던 거였잖아요. 그 과정을 보면은 그거 자체가 우리의 뿌리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 그리고 윤상현 의원의 발언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거예요? 네, 선거에. 왜냐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면 지금은 사실 당내 지지 세력을 결집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역에서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우리 당원들하고 소통을 하거나 하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미 벌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잊었고 뛰어넘었고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한 윤상현 의원이 아무리 5선이고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저게 무슨
당의 입장이나 뭐 이렇게 해석할 수는 언론에서는 가능하겠지만 뭐 전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부적절한 발언이었지만 선거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이고요. 네, 선거에 영향이 없을 거라는 해석은 맞는 말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은 애시당초 내란행위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절연한 게 없으니까요. 모든 국민들은 그 심판을 하겠다고 이번 조기 대선에 사전투표와 본투표에 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지 뭐 국민의힘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탈당을 했다고 절연한 건 아니지라는 생각을 더 확고하게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에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윤상현 의원의 이 발언들을 국민의힘 내부의 탄핵 찬성이라든지 어떤 선거에 있어서 혁신을 하는 어떤 그룹에서는 망언이다, 망발이다, 궤변이다 하지만 사실상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발언 전 늦어도 너무 늦었죠. 진즉 나왔어야죠. 4월 4일 파면 당하면서부터 저런 입장을 취했다면 모르겠으나 이제 하루밖에 안 남은 선거에서 저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다만 국민의힘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은 윤상현 의원이죠. 선대위의 공동선대위원장이고요.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탄핵 반대에 대한 당론을 바꾸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하는 게 뭐죠? 당 정체성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당 정체성은 윤석열 이 세 글자가 현재까지 국민의힘의 정체성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사실상 저는 저기에 안 나온 분이 굉장히 좀 궁금해요. 친윤의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는 왜 입장을 내지 않죠? 비대위원장이 저런 발언을 했을 때는 당의 지도부로서 의원들을 추스릴 수 있는 원내대표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입장을 받아서 과감하게 선거 전환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친윤 그룹의 한 축인 윤상현 의원, 중진 의원이 저런 말을 했을 때 침묵한다는 것은요. 예.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당 정체성은 탄핵을 반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여전히 옹립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예. 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어제 편지 형식으로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제군요.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길 호소드린다. 김문수 후보에게 우리 힘을 모으는 것이 해답이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한다라는 편지 형식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역시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 김성열 위원 생각은요? 글쎄요,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느냐 앞서 두 분께서는 큰 영향을 안 미친다고 봤는데요. 뭐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과 윤석열을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와서 뭐 이미 지나간 당론 채택에 대해서 뭐 이제 와서 물르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거에 이렇게 또 반발하고 나서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일종의 쇼잉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한 국민의힘의 책임이죠. 국민의힘은 3번 정도의 기회가 있었다고 봅니다. 계엄이 발생하고 나서 즉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탄핵 찬성할 때 했을 수 있어요. 그때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보가 돼서라도 했어야 돼요.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라도 했어야죠. 근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뭐 윤어게인 창당한다, 부정선거 영화 보러 다닌다 해도 뭐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전반적으로 다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마찬가지로 저도 이번 선거의 판세는 이미 결정이 됐다. 저 발언들로 인해서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여러 이제 후보들이 뭐 TV 토론에 나와서 못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진영의 주요 스피커들이 여러 가지 뭐 성차별 발언이나 노동차별 발언 같은 것들을 하면서 좀 설화가 있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깨끗이 덮어버리면서 이번 선거의 의미가 이 윤석열의 내란을 종식하기 위한 선거이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선거라는 것을 스스로가 등판해서 심지어 전광훈 씨의 집회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모든 국민들에게 환기해줬기 때문에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 뒤늦게 애써서 여러모로 내란 세력하고의 선긋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만시지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못하도록 뭐 당헌을 고쳤다고 하는데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나
유효한 일이지 지금은 뭐 탄핵된 대통령이라 아무도 아닌 사람에게 이렇게 소잃고 외양간고치기식을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전혀 전달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그 이후에 이런 탄핵에 찬성했었던 탄핵을 반대했었던 당론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만시지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는 그 서울도 잃었고 외양간도 잃었어요. 고칠 게 없어요. 새로 지어야 돼요. 새로 지어야 된다. 네, 새로 지어야 되는데 저는 그 김용태 위원장의 이런 발언들이 그 작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를 김용태도 알고 저희도 압니다. 지금 내일 그 선거의 그 결과와는 뭐 상관없이 우리는 승리를 하던 지던 우리 국민의힘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새 집을 지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선거 지고 나서 하면은 오히려 더 안 좋다고 선거 끝나기 전에 이런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젊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런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저는 그 미래에 있을 그런 변화에 좋은 그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좀 합리적 정당으로 변신하는 부분에서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라는 것들은 좌우에 건전한 날개로 날아가야만 나름대로 이 한국 정치가 발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지금의 국민의힘의 모습으로는 향후에 어떤 모습으로도 협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상적이지 않죠. 지금 지도부요. 지금 지도부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여전히 비호하고 있고 당시에 5월 10일 날 정당 구테타를 통해서 멀쩡한 후보로 바꾸려고 했던 부분도 책임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공당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정당과 어떻게 대한민국 여의도의 입법부에서 뭔가를 논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의 환골탈태는 매우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환영할 만한 메시지이긴 하나 종이호랑이 같아요. 힘이 없어요. 뭐 외양간도 없고 소도 없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실정을 보면 친윤 그룹들이 지금 주류 아닙니까? 60명 이상, 70명 이상의 친윤 그룹들이 선대위와 당의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그들과 같이 목소리를 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절연하고 얼씬도 그러지 말아라 라고 했다면 나름대로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 자체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말을 받아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답답한 노릇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아까 여기도- 비유에 조금 좀 첨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예. 네, 먼저 그 하시죠. 제가 소 잃고 외양간도 잃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땅이 있어요. 우리 땅 주인은 내일 보십시오. 수천만의 국민이 아마 국민의힘을 뽑을 겁니다. 그분들이 다 윤석열을 지지한다?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수천만이요. 그럼요. 예. 최소한 우리가 5천만 국민 중에서 40%만 해도 유권자가 80%, 70% 투표율이 나온다고 해도 저는 꽤 많은 사람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인이고 그 땅 주인들이 새로운 집을 짓는데 아마 새롭게 잘 짓자라고 말씀을 하실 것이고 그분들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은 김용태 의원이 지금 했던 얘기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자제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환골탈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바로 아직 땅까지는 팔아먹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저 좋은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 만시지탄이지만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국민의힘의 정체성이 된다면 그래도 지금처럼 헌정을 질서를 교란하는 세력이라는 혹평을 받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주장에 저는 중대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윤석열과 김문수와 전광훈이 한 몸이 되는 이런 캠페인 기조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시지만 정작 결과적으로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여전히 계엄과 내란은 같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까지 전광훈의 집회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윤석열 씨와 제대로 선긋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반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김문수 후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의견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뽑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재명 후보라는 분이 굉장히 많은 문제가 가지고 있고 그분에 대한 두려움과 그분에 대한 우려는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같은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빼고 무조건 김문수 후보가 돼야 된다고 국민의힘이 이번에 되게끔 호소하는 것이 윤석열 내란 세력이라고 말씀하시는 또는 윤석열과 이렇게 선을 못 긋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조금 그거야말로 좀 확대 해석을 하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그 말씀에는 별로 공감하기가 어려운데요. 만약에 김문수 후보의 캠페인이 일괄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이 윤석열 내란과 선긋기를 하는 캠페인이었다면 그런 말씀이 통용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후보도 비판받아야 되는 지점들 분명히 있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이 분명히 계시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두려움은 2024년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아직까지도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반헌정 세력에 대한 두려움하고는 차원이 다른 종류의 제도권 내에서 다뤄질 수 있는 종류의 것입니다.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제대로 선을 긋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의 두려움은 다시 이런 종류의 내란이 얼마든지 구조적으로 국가 권력을 잡고 있는 세력을 통해서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 그 생각합니다. 논리를 선거와 투표와 연계를 시키면은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을 뽑는 내일 뽑을 단 한 명이라도 다 내란 세력으로 몰아세우셔야 돼요. 그건 비약이죠. 아니죠. 왜냐하면 확대를 할 거면은 이거는 전체적으로도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죠. 그건 안 돼요. 어떻게 왜냐하면 김용태 그거를 뽑는 비대위원장에 사람들이 대해서 드렸었던 그분을 우리 코멘트를 모든 국민의힘과 국민들에 김문수 대한 후보를 코멘트라고 뽑는 확대 유권자들이 해석하실 수 있는지 다 잘 그냥 모르겠습니다. 윤석열과 선을 못 그었기 때문에 그걸 뽑는다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전 비슷하게 알겠습니다. 해석할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래서 자. 그런 것까지도 좀 감안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대선 전국의 마지막 변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각 당의 생각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뉴스타파 보도로 급격하게 쟁점으로 떠오른 리박스쿨 논란을 다뤄볼까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선대위에서 오늘 오전에도 이에 대한 입장들을 각기 내놨는데 사뭇 다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구구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공작은 대선을 망치려는 명백한 선거 부정이자 사이버 내란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리박스쿨과 관련 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늘 당장 리박스쿨과 관련된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시기 바랍니다. 조작의 원조가 갑자기 상대 당에 조작 프레임을 덮어 씌우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 아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가 말했습니다. 댓글 조작은 반란 행위다. 하지만 그 말은 가장 먼저 자신에게 돌려야 합니다. 예, 김문수 후보가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고요. 국민의힘에선 조작 프레임을 덮어 씌우려고 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두 정당의 입장을 일단 지도부 입장을 들었으니까 다른 정당의 시각부터 들어볼게요. 김성열 의원님, 뭐가 쟁점의 핵심일까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 댓글을 실제로 조작을 했다면은 그것이 조직적으로 준비가 되었느냐,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성을 국민의힘에서 지불하였느냐라는 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 댓글과 관련한 이야기가 사실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 이것이 지금 예전으로 따지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시발단 의혹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드루킹 문제, 그리고 얼마 전까지 한동훈 댓글팀 의혹까지 계속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댓글 조작을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에 있어서 여론을 조작하는 거는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근데 이런 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는 처벌이 약해서인지 아니면 재발 방지책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정말 깔끔하게 우리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증거입니까? 일단 증거라는 것들은 김문수 후보만 따졌을 때는요. 그 리박스쿨의 대표인 손모 씨와 2022년도에 같은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찍힌 영상, 예. 그리고 또 그 리박스쿨의 연구원들 2명이 김문수 후보가 지난 아스팔트의 이 우파들과 함께했던 기독자의 통일당의 어떤 당시에 지도부에 있을 때
리박스쿨 연구원 2명이 그 기독자유통일당의 총선에 출마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어떤 맥락을 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김문수 TV, 당시에는 김문수 후보가 유튜버로서 열심히 활동을 했었죠. 그게 리박스쿨과 같이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사실상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가 댓글 관련된 댓글 조작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댓글 여론 조작과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구구 교육을 위해서 늘봄학교에 교사들을 파견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 김문수 후보가 틀림없이 그 리박스쿨과 연계성이 있다는 것은 뭐 사실 이게 인지적인 증거들이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만큼 더 확실한 증거가 없을까. 다만 김문수 후보가요. 아니 리박스쿨의 손모 대표를 압니까? 라고 했을 때 모른다 안다 하면 되는데 질문이 부적절하다. 라고 이거를 뭉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후보로서는 뭔가 미심쩍고 석연치 않음을 지울 수 없다는 점에서는요. 이 부분들은요. 향후에 조금 더 철저하게 관계성과 그다음에 이 리박스쿨의 윤석열 정권과 얼마만큼 깊숙이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예. 철저하게 밝혀야 된다.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바로 반론 듣겠습니다. 뭐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는 거는 별개 이슈잖아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증거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증거를 그냥 넌지시 그냥 예전에 알았으니까 사진 한번 찍혔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사실 이재명 후보가 사진 찍혔을 때랑 그 사진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진이 같이 찍혔다고 해서 아니면 어떤 교집합으로서 같이 활동을 어느 선에서는 모르겠으나 같은 장소 공간에 있었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당신을 위해서 댓글을 쓰겠다. 그걸 22년부터 했을 일은 전혀 없고 김문수 후보가 언제 후보가 됐습니까? 그래서 김문수 후보 자체가 이 리박스쿨이 댓글을 조작하고 이거를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리박스쿨이 만약 지금 경찰 조사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건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죠. 아까 우리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니까요. 만약 사실이라면. 예. 다른 의견은요? 네, 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져야 되는 내용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리박스쿨에 관련된 언론 기자들의 질문에 김문수 후보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뗀 것은 저는 좀 무리한 발언처럼 들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 이 리박스쿨의 대표가 김문수 후보가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2020년도에 김문수 TV라고 하는 한 채널에서 이 리박스쿨을 김문수 후보 쪽에서 홍보를 해준 일도 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그냥 알고 있다면 알고 있지만 사실은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일절 딱 잡아떼는 것에서 저는 오히려 여기서 더 정말 충분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김문수 후보와의 커넥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앞서 김성열 대변인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리박스쿨이 저지르고 있는 이 댓글 조작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 초등학교에 극우 사상을 전파하려고 했던 이런 정황 같은 것들은 정말 대단히 비난받아야 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은 마치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흰개미 같은 거다. 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흰개미가 집을 갉아먹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 기둥이 멀쩡하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을 다 갉아먹어서 언제 이 집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태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여론의 일부라고 판단되는 댓글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공작하는 일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 들어서서 초등학생들에게 극우 사상을 전파하는 일 이런 것들은 정말 민주주의의 기둥뿌리를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와의 커넥션의 문제하고는 별개로 반드시 준엄하게 심판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경찰 수사가 이제 막 시작이 됐고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계속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결과가 나오겠죠.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마지막 변수는 뭘까요? 이번 선거에? 결집력이죠. 예. 투표율이고요. 예, 지금 사실 아시다시피 사전 투표율이 생각보다는 저조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영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여기서 투표율은 더 낮았고, 근데 거기가 저희의 그 지지 세력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얼만큼 많이 나와서 투표를 하느냐. 예.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변수다. 즉 결집력.
막판 결집력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서로 간에 이렇게 공방이 오고 가는 의혹들, 쟁점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이미 벌써 뭐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줬던, 그건 꽤 됐죠. 몇 주간 보여줬던 사법부 흔들기 아니면 사법부 장악 시도, 그것이 선거 이후에도 이루어질 거다. 본인들이 이제 대권을 잡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이미 벌써 이미 벌써 투표에 다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있다. 하고요. 예. 다만 유권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됐던, 이 상황에 대한 뭐 낙심이 됐던 이런 것 때문에 투표를 안 나갈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걸 얼마만큼 그래도 설득해서 투표장에 나오게끔 하느냐,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뭐 큰 관건은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이번 조기 대선의 큰 프레임의 축이 구도 자체가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저지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절연도 아니고 또 품지도 않고 여전히 본인들 안에 간직하고 있다는 어떤 이미지를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국민의힘에게 국민들이 표를 준다는 건 내란 세력에게 표를 준다는 어떤 자괴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수층 내에서도 샤이 보수나 쉐인 보수층에서는 쉽사리 결집력을 보여줄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저는 마지막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했던 그 말, 윤석열 대통령 제발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탄핵 반대에 대해서는 당론을 바꾸겠다. 이게 저는 보수 결집의 마지막 포인트였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지나버렸고요. 오늘 저녁이 끝나고 나면 6월 3일이 오는 것인데 사실상 표의 결정은요. 당일날 가서 하는 성향들은 없습니다. 한 2, 3일 전에 이미 누구를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먹기 때문에 저는 이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프레임 전환과 어떤 네거티브로 계속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빙산의 일일까? 흠집 내기 정도밖에 안 돼서 이번 프레임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자, 6시가 아직 안 됐죠. 오늘 자정까지가 선거운동이고 마지막 뉴스가 이제 한창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현장에 주요 영상들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연결해서 후보들의 모습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피날레 유세라고 표현하죠. 마지막 유세의 장면들까지 모아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졸다가 기도하다 생각하다 안 되겠다. 내 손으로 직접 시립의료원 만들자. 시장 나가서 직접 하자. 이래서 제가 그때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에 제가 정치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종합병원들이 폐업하자 시립의료원을 만들어달라며 싸웠던 사람이 인권 변호사 시절의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 일로 수배 명단에 오르자 성남 주민교회 기도실에 숨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대선에서도 정치의 시작점인 성남을 찾아서 그간의 성과를 강조하며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제 삶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여정이었습니다. 성남시장으로 취임했을 때도 온통 불가능 투성이었습니다. 정치란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국민 삶의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어렵더라도 도전해야 합니다. 성남에서 경기도에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한 것처럼 이제는 대한민국을 확실히 바꿔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제주와 부산, 대구, 대전, 서울까지 전국을 훑는 바쁜 여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에서 진행한 오늘의 첫 유세에서 추리닝을 입고 나타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의 주인공이자 다정한 남편의 아이콘 양관식 복장을 따라한 겁니다. 촉씨라는 사람이 제 아내를 보고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여자가 돼가지고 그냥 제정신이 아니다. 저는 제 딸한테 장난감 하나도 사준 적이 없는 이런 능력이 없는 아빠입니다. 같이 힘들게 가장이 돼서 생활하고 또 저를 보살펴준 저는 제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제주 4.3을 폭동이라 말했던 과거 발언에 대해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해달라는 요구도 있는데. 잠깐 나가겠습니다. 그만. 여전하신가요? 사과는 안 하시나요? 충분히 말씀드린 거죠. 이번 선거운동의 정점인 마지막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는 여의도로, 김문수 후보는 시청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대구에서, 권영국 후보는 보신각에서 선거운동의 마침표를 찍을 예정인데요. 각 장소별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마지막 유세가 한창입니다. 후보별로 오늘 어떤 유세를 펼치고 있는지 그 지역별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유세하는 것들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했는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부터 보겠습니다. 서울, 하남, 성남, 광명, 다시 서울, 여의도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제주에서 시작을 해서 부산, 대구, 대전, 서울 이렇게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서울 시청 앞에서 마지막 유세를 할 예정이고요. 이준석 후보는 경기도 시흥에서 시작을 했네요. 경산, 대구로 가서 대구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오늘 서울에 집중하고 있죠. 서울에서 계속 유세를 하고 광화문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자, 후보별로 일정을 하나씩 좀 분석을 해보죠. 일단 이재명 후보는 성남에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했는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곳 성남은 정치인 이재명이 만들어진 곳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전국 각지에서 참으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의 호소를 들었고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모두 제 탓 같았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새 역사의 새벽입니다. 오랜 어둠이 거치려 합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대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예, 성남시장을 역임했고 성남에서 정치를 시작했다는 의미도 있겠는데 대선 전 마지막 날 네. 성남 기자회견이 마지막 기자회견이거든요. 네네.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뭐 이 초심, 성남이 본인이 정치를 시작하게 된 인권 변호사부터 성남시장까지 어떤 따지고 보면 정치적 고향이라고 본인이 표현했고요. 초심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이고 저는 이 네 가지 일정 중에 성남과 서울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여의도 일정입니다. 여의도는 12월 3일 지난 밤이었는데 지금과 다름없이 평온한 밤이었죠. 근데 그날 윤석열은 군대를 국회에 보냈고 의원들을 체포하고 끄집어내라고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국회 앞에 응원봉을 들고 오고 바리케이트를 쳐서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내일 6월 3일 조기 대선을 통해서 정말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여의도에서 내일 본투표를 앞두고 이번 선거의 근본적인 최종의 동기는 내란 세력에 대한 확실한 심판이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이 내란 세력을 심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로 말하자면 시작과 끝, 알파, 오메가를 찍는 그런 일정을 잡지 않았나. 네. 그래서 좀 분석하고 싶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는 제주에서 시작을 해서 부산을 가서 부산 시민들에게 사과를 했거든요. 어떤 사과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성사시키지 못해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석 후보 찍으면 이재명 후보만 도와주게 됩니다.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단일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문수 찍으면 김문수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일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투표만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 골든 크로스에 진입했다라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밝히고 있어요. 뭐 저는 그걸 보지 못해서 예.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말씀드릴 수가 예. 없고요. 다만 저기 부산, 대구, 대전, 서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집을 해야 되고 부산과 대구가 사전 투표율이 낮았다는 말씀은 아까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일 이 투표율을 높여야 되는 그런 미션이 있는 것이고요. 대전은 잘 아시다시피 뭐 어느 선거에서 어떻게 찍느냐 마느냐 또 우리가 늘상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는 대전 충청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결정을 안 한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마지막 호소에 담기 위해서인 것이고 서울은 뭐 당연하죠. 어찌 보면은 유권자의 반이 있는데 여기에 와서 피날레를 하는 거는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서울은 조금 의미가 있는 게 서울, 경기도 이제 수도권을 보면은요. 그나마 지난 그 여론조사 그 공표 시간 전까지 나왔던 여론조사를 보면 열세이긴 했지만 그래도 서울이 그나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그 깜깜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지난 일주일 동안 변동이 생겼으면 서울에서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서울에서 마지막 호소를 하기 위한 그런 일정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 이제 김문수 후보의 발언을 들어보면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성사시키지 못해서 송구하다라고 하면서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 이재명 후보만 도와주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바로 입장을 들어보죠. 근데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는 이미 졌다. 자체 분석 결과인가요?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이미 졌기 때문에 저무는 보름달이 아니라 차오르는 초승달의 압도적 지지를 보내달라.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뭐 민주당이 저희를 더 경계하는 모습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지금 뭐 이재명을 견제해야 된다, 이재명을 당선시키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사실 정말 전면에서 싸우고 있는 건 저희 개혁신당이거든요. 국민의힘은 사실상 저희가 보기에는 대권보다 당권 다툼을 더 하시고 있는 이런 이렇게 되게 나태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번 대선이 계엄과 탄핵으로 시작된 대선이 맞습니다. 굉장히 보수층에는 불리하게 시작한 대선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여주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러느냐? 저는 이런 부분이 역대 대선 후보 중에 가장 큰 사법 리스크 그런 분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고 봤거든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어떻습니까? 멀쩡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를 일본 국적의 사람으로 만드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가면은 당장 이번 대선뿐만이 아니라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그 이후에 있을 총선까지도 계속 져서 보수 세력은 완전히 괴멸이 될 것이다. 근데 앞서서 소영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정치라는 건요, 진보와 보수가 양 날개처럼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균형을 잡고 견제를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이준석에게 좀 표를 몰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입장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되고요. 뭐 아니요. 뭐 이준석 후보는 본인도 뭐 지지 세력이 그나마 보수 세력에 좀 남아 있다고 해서 호소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준석 후보가 그 이메일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뭐 저도 받아가서 읽어봤는데 중도 세력을 넓힐 수 있는 후보로 사실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캠페인을. 근데 지금 며칠 동안 계속 보수한테만 펴달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본인의 확장성이 이제는 뭐 한계에 다다랐다는 거를 뭐 인식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실토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이 나올 수 있는 조금이라도 더 나올 수 있는 세력은 그나마 보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 예. 자, 이준석 후보도 오늘 유세 장면 준비했는데요. 범보수 진영의 유일한 대안이 자신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전광훈, 황교안, 결국 계엄과 그리고 지금까지 태극기 부대, 부정선거가 총출동해서 지원하는 후보가 김문수 후보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과연 보수는 이번 선거에서 계엄과 부정선거와 그리고 태극기 부대의 삼위일체로 이 선거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냐 질문하고 싶습니다. 계엄에서도 자유롭고 태극기 부대에서도 자유로운 그리고 또 부정선거에서 자유로운 저 이준석만이 유일한 범보수 진영의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제는 결단할 때다라고 해서
오늘 밤까지 결단을 좀 해달라라는 요청으로 보여요. 김성열 의원님, 마지막으로 또 답변하신다면요? 정말 어떻게 투표 전날까지도 이렇게 단일화 이야기로 끝까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전략이 단일화 하나입니까? 그랬다면 이 전략은 완전히 실패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일화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된다고요? 그럼 민주당 분들이 저희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한 당장 현재도 문제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현명한 선택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근데 예. 저게 단일화 요청이었나요? 예. 아 저는 읽기를 그냥 이준석 후보가 자기는 초승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차오르면 되니까 이준석한테 줄 투표를 그냥 우리한테 달라. 예. 3자 구도는 이미 벌써 세팅이 돼 있는 거니까. 아, 그렇게 해석을 4자 하셨다. 구도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읽었거든요. 예. 해석이 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문구이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단일화는 없다. 이 말씀도 제가 이제 오늘 방송으로 마지막 드리는 것 같아요. 단일화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 단일화 얘기를 안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난 TV 토론에서 권영국 후보가 이재명 후보께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겠다는 약속을 받으셨고, 근데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단일화를 하자고 얘기는 하시면서 정작 제도적으로 단일화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결선 투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넘어서야 대한민국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 자. 대선 주자는 안 될 테니까 기다려 보시죠. 예. 근데 단일화 얘기를 살짝 하면 이게 전형적으로 국민의힘이 단일화를 가지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화 물리적으로 안 되는데 이준석 후보가 어차피 본인들 품 안에 있다는 것을 보수 유권자에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보수 유권자들은요. 이준석이나 김문수나 우리 같은 단일화 식구 아니야? 하면서 결국에는 그 표를 김문수 후보한테 줄 수 있거나 아니면 이준석 후보한테 갈 표를 이재명 후보한테 가는 걸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하는 거라서 좀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일 수 있으나 유권자 입장에서는 고약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서울대병원 인근 해화역에서 유세 일정을 오늘 시작을 했거든요. 의료 대란 문제 언급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의료 대란을 통해서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함께 체감했습니다. 이제 의대 정원 문제를 정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끝나면 내일 투표일입니다. 대통령 제대로 뽑아 이제 함께 사는 대한민국 만들어 주십시오. 예, 오늘 여러 이제 유세 일정 중에서 저희가 오전에 해화역 유세를 준비를 했는데 메시지 핵심은 뭘까요? 네, 결국에는 우리가 내란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광장의 정신을 기억하자 이런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서울 한 군데로만 보이지만 서울 안에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셨습니다. 해화역을 가셨다가 그 다음에는 구의역을 찾아가서 이제 얼마 전에 구의역 김군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숨진 구의역 김군을 추모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요. 예. 그곳을 들렀다가 이번 대선에서 사라진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후보로서 강남역에 가서 여성 안전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을 하시고 2시부터는 광화문에서 끝나지 않는 유세라고 하는 걸 진행하고 있는데요. 광장이 열어낸 대선이지만 그 광장에서 터져 나왔었던 정말 여성이 존중받고 소수자와 약자도 인간답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시 만들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논의가 실종된 대선에서 이 논의를 되살려내는 광장의 후보로서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겠다. 그리고 그런 목소리가 살아있는 진보의 결집이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대선 끝난 이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동력이다. 이런 걸 호소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이 시각 후보들의 움직임 영상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있으면 틀어주시고요. 아직 이제 후보들이 이동 중인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4명의 후보 중에서 한 명도 아직 지금 이 시각에는 유세차에 오르진 않고 있는데 잠시 뒤에 6시 이후에 아마도 유세를 현장에서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는 여의도 문화의 마당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고요. 김문수 후보도 마지막 유세를 저녁 8시 20분이네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유세를 하고 이준석 후보는 6시 30분부터 마지막 유세 일정인데 대구 수성못이네요. 네, 맞습니다. 상화 동산 대구 수성구에서 마지막 유세를 합니다. 그리고 장영 의원 말씀하신 대로 권영국 후보는 광화문 그리고 마지막에는 8시에 종로 보신각에서 유세를 하게 됩니다. 6시간 정도 뒤면 이제 공식 선거운동 모두 끝나고요. 그리고 6시간을 더하면 12시간이 되겠네요. 12시간 정도가 지나면 대선의 본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내일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이뤄지게 되고요. 8시에 끝나면 바로 이제 개표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선거 전날 네 분의 말씀을 잘 들었고 다음에 뵐 때는 이제 대선 결과를 들고 만나게 되겠네요. 수고 많으셨고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골목골목 선대위 서울위원장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이 시간쯤 되면 투표 막바지가 될 것이고요. 저녁 투표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도 상당히 궁금한데 마지막 남은 변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글쎄요, 뭐 이 시점에서 큰 변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물론 여전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준석 후보하고 단일화 여지를 내일 아침 새벽까지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 새벽까지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투표 시작 전까지만 하면 그 투표소 앞에 이제 후보 사퇴 이걸 이제 붙일 수 있거든요. 아마 그거 끝까지 기대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준석 후보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것을 감안하면 가능성도 낮고 또 효과도 이제 많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뭐 오늘 밤 사이에 뭐 각 캠프에서 혹여라도 예기치 못한 실수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그 큰 변화, 중대한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뒤바꿀 수 있을 만큼의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는 이제 거의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변수는 거의 없다. 아마 단일화는 이제 거의 물 건너간 것 같고요. 유일하게 남은 게 있다면 투표율 정도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전 투표율이 34.74%였잖아요. 예. 4,400만이 좀 넘는 유권자 중에서 1,500만 명이 이미 투표를 마쳤어요. 근데 이번 투표율이 대선 투표율이 얼마가 될지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 두 번에, 그러니까 2022년도에 77.1%였고, 그다음에 2017년에 문재인 후보 당선될 때도 77.2%더라고요. 예. 그리고 근데 그 박근혜 후보가 당선될 땐 75% 정도 됐고, 2007년도에 이명박 후보가 당선될 때 그때는 이제 일방적이다. 그때는 이제 정동영 후보였는데 그때 진다라는 게 이제 노무현 후보 다음에 대통령 다음이어서 예. 그때 투표율이 확 떨어졌어요. 63%였어요. 근데 그럼 지금 이제 투표율이 얼마가 될 것이냐가 중요한데 34.74% 정도가 지금 이제 그 사전 투표율인데 아마도 70%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절반 정도는 이미 투표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절반 정도 사전 투표는 민주당이 지지자가 높다, 지지자들이 투표하는 성향이 높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저희 당이 그 희망을 유리하게 가지려면 본투표에서 투표율이 왕창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라가면 그럼 좀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건가 이런 걸 예상할 수 있는데 이건 변수라기보다는 그냥 유권자들이 보수 유권자들이 얼마나 나와주느냐 뭐 이런 정도겠죠. 예. 국민의힘 현재 지도부에선 골든 크로스를 언급하기도 해요. 하지만 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김문수 후보는 이미 졌다라고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거든요.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각 후보 캠프에서는 공표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계속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 여론조사 발표를 못하는 기간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는 이제 소위 깜깜이지만 사실은 언론사도 자체적으로 계속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각 정당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 골든 크로스 등 뭐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우리가 뒤집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통상적으로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경우보다는 자기의 지지층 결집과 뭔가 희망감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뒤집었다. 그러니까 지고 있는 후보 쪽에서는 뒤집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 이기고 있는 후보 쪽에서는 거의 이제 변화 없이 계속 리드하고 있고 차이를 점점 벌리고 있다.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는 이미 졌기 때문에 나한테 투표를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지난주까지는 이재명 후보의 표를 좀 가져오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였는데 이번 주 시작하면서 이제 선거 막바지에는 김문수 후보의 표를 가져오는 전략으로 바꾼 거 아닌가? 이준석 후보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애초에 그 이준석 후보 표가 민주당으로부터 온다는 생각은 그건 본인의 주장일 뿐이고 예.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아마 이제 그 중도층이라든가 그리고 보수층 이런 쪽에서 표가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토론회가 이루어졌을 때 혹시 이준석 후보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렇게 보였는데 그때 그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를 좀 도와주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한 것은 보수 진영의 새 별은 나다. 그리고 나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듯이 해달라라고 그런 것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데이터 분석이 뭐에 따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거는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뭐 221개의 여론조사 했던 것을 다 종합을 해보니까 뭐 이미 김문수 그 이재명 후보가 한 10% 좀 앞서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사에도 보면은 거기에는 유시민 작가가 그 막말을 한 거라든가 혹은 이준석 후보 본인의 뭐 젓가락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언제든지 항상 지는 후보 쪽에서는 골든크로스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예. 이기는 후보 쪽에서는 차이 더 벌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거는 뭐 별로 신뢰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는 사표 방지 심리를 자기 지지층한테 계속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을 찍으면 어차피 안 된다. 그러니까 1등은 물론이고 2등, 2등도 안 된다. 이런 분위기를 자꾸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들이 마지막에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그 표를 안 찍을 가능성,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될 수 있다라는 어쨌든 그런 레토릭, 수사라도 지금 구사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금이라도 지지율이 얼만큼 얻느냐에 따라서 차기 보수 진영의 정계 개편 또는 뭐 세대 교체에 있어서 자기 지분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든 득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은 잠시 뒤에 짚어볼 예정이긴 한데 궁금해서 지금 바로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이준석 후보는 몇 %나 득표를 해야 자기 지분이라는 걸 보수 진영에서 가질 수 있을까요? 뭐 아마 이준석 후보는 내심 15% 이상을 목표로 할 거예요. 15%요? 예, 15%가 왜 중요하냐면 선거법상으로도 10% 이상을 넘어야 자기가 쓴 비용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고 15%가 넘으면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15% 정도를 받게 된다면 사실 그건 거의 고스란히 이준석 후보의 개인기로 평가받을 수 있거든요. 조직적인 그런 거 없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훨씬 더 높은 걸 받을 수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엔 쉽지 않아 보여요. 예. 쉽지 않아 보이는데 마지막 마지노선은 그러면 두 자릿수겠죠. 두 자릿수 득표를 얻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 만약에 정말 나쁜 결과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선 최근에 약간 이제 그 소위 그 젓가락과 관련된 여성 비하 발언이 어떤 영향을 줬을지는 조금 더 민감하게 봐야 되는데 만약 그로 인해서 이 굉장히 한 자릿수에서도 낮은 한 자릿수로 갈 경우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타격이 상당히 클 거로 생각합니다. 타격이 크다. 예. 예. 비슷한 생각이세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0%를 못 넘으면 굉장한 타격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밑으로 더 내려가면 뭐 말할 나위도 없고. 사실 저는 처음에는 생각보다 예상보다 훨씬 높은 득표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이제 젊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보수 쪽이었던 분들 그리고 중도 쪽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게 지금 현재 아유 둘 다 보기 싫어. 뭐 60대 70대가 싸우는 거 싫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젊은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다른 당협위원장들을 물어봐도 저는 제 아들한테 물어봐도 주변에서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당협위원장들도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하길래 이게 젊은 분들은 주로 여론조사 응답을 안 하니까 우리가 예상하던 것보다 훨씬 높은 득표를 여론조사에 안 나오는 득표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그 마지막 토론회에서 그게 상당히 좀 타격을 입은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지 그건 지켜봐야 되는데 10% 넘어가면은 선방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15% 넘어가면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준석 후보는 보수의 정통성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우리 당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예. 그래서 최소한의 심리적 저지선이랄 게 저는 8% 정도라고 봐요. 8% 이하로 내려가면 훨씬 더 타격이 클 겁니다. 네. 왜 꼭 8%입니까? 제가 아까 한 자릿수일 때도 낮은 쪽으로 수렴될 때 예. 8% 이하라고 할 때는 미래의 어떤 그 자산,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도 확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군소 후보로 정도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수치가 나올 거예요. 만약 그런 경우에는 지난 3차 토론 때 여성 비하 그 발언이 타격을 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경우에 그런 식의 것들이 연관이 된다면 결국은 이준석 후보로서는 이후에 보수 정당의 재편 과정에서 발언권을 내세우기가 상당히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로 넘어갈 텐데, 자, 대선 뒤에 그러면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 것이냐, 이 점도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미 투표를 통해서 의사를 표시했거나 아니면 마음은 정해놨다.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서요.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을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모시고 확실하게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이번에 김문수만은 절대 용납을 김문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4선인 한기호 의원도 당 지도부인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런 말실수를 했습니다. 다른 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지키고 자당 후보인 김문수 후보를 용납해선 안 된다라고 말한 건데요. 손학규 전 경기지사, 안철수 의원에 이어서 비슷한 실수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 도대체 왜 이런 거냐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리 러브콜을 보내놓는 게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네티즌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그저 농담처럼 하는 말이겠지만 그만큼 대선 이후에 정치권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재편될지 여기에 대한 관심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중도 보수 선언을 한 만큼 국민의힘의 변화에도 이목이 쏠리는데요. 일각에선 체질적으로 여당 추구형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국민의힘에서 넘어가는 의원들도 생겨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정계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 결과를 우리가 뭐 전제를 하고 얘기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시간입니다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정계 개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세요? 뭐 이번 같은 경우는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 지는 쪽은 상당한 그 혼란이나 그 변화가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뭐 저는 뭐 상상하지 않고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민주당이 패배할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 패배했느냐에 대한 그 책임론이 불거질 거고요. 뭐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분당이나 이런 가능성보다는 어쨌든 당내 새로운 그 재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그 가능성보다 앞으로도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의 재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촉각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경우에 저는 심한 경우에 친윤 소위 그동안 호가호위했던 사람들이 계속 당권파 이 사람들이 그 기존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자칫하면 이제 당이 깨질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밖에 있는 이준석, 그다음에 지금 사실상 하와이에 가 있는 이제 홍준표 전 시장,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등등 이러한 분들이 그 중심으로 해서 원심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저는 이 당계 그 보수 세력의 개편이 통합적으로 갈 거냐 할 때는 친윤 그룹이 그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면 안에서 어떤 통합적으로 그 세력이 교체되는 그 재편이 이루어질 텐데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굉장히 분열적인 재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당이 깨질 것까지도 예상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상당수의 인사가 탈당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당권파들이 자신들의 그걸 내려놓지 않을 경우에. 근데 아마 그 대선 결과 나오면 지도부가 그대로 자신들의 자리를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근데 아까 이제 저기서 나온 말실수, 한기호, 안철수, 뭐 권성동, 손학규 이런 분들은 그냥 말실수예요. 예. 왜 자꾸 나올까요? 아니 그거는 예를 들면 저도 그 아침에도 그 유세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민주당 그 유세원들도 있고 저희들도 있는데 하다 보면 민주당 유세원들도 정정당당 이재명, 정정당당 김문수 후보거든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듯이 뭐 하다 보면 말실수를 하니까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홍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지는 쪽은 어느 쪽이든지 상당히 괴멸적 상황을 맞게 될 거예요, 당에서.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가 만약에 졌다 그러면 그 책임론은 얼마나 심각하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 당이 질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상황과 맞물리게 될 거예요. 맞물리게 되면서 그 윤석열 그림자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차별화하고 탄핵에 대해서 그것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그 많은 비판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심각한 상황이 계속될 텐데, 뭐 민주당에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 좀 빼가려는 노력도 할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뭐 그 지금 재판 결과와 관계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우리 당 자체의 인원들을 좀 빼가고, 그래서 굉장히 흔든 다음에 그 위헌 정당에 대한 심판 청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 자체의 존립을 뭐 흔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지금 의원들 중에서는 뭐 숫자까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아주 일부는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뭐 언제든지 그럴 가능성은 있죠. 뭐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분명히 여러 가지 뭐 본인들이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본인 문제가 있는 의원들이 그렇게 갈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어떤 분들은 뭐 나는 여당 아니 못한다라는 분들도 계시니까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근데 그 인위적 정계 개편인데 그게요. 인위적 정계 개편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그런 방식은 과거 그 소위 삼김씨, 그러니까 2000년 노무현 정부 정도 그때까지가 거의 마지막이었다고. 그 이후에 인위적 정계 개편이 2010년 이후에는 거의 없었고요.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법적인 문제나 이런 의원들 경우에는 도리어 우리 당 쪽에 훨씬 더 우리 당에서 수용하기가 훨씬 더 불편한 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자발적으로 모시고 싶은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훨씬 더 그런 논란이 없는 분들 중에 있지, 그런 그 사법적인 문제를 압박을 고리를 해서 그 어떤 정계 개편을 인위적으로 하는 그런 방식은 이재명 후보가 선택하는 방식은 아니다. 또 그게 검찰을 완전히 이제 수족처럼 장악하고 할 때나 가능한 건데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당만 하고자 하는 의원은 어떤 의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이름까지 여쭤보는 건 아닌데.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그렇게 나는 여당만 해야 된다라는 의원들이 있나요? 그냥 농담이긴 하지만 보면은 이제 뭐 굉장히 그런 야당이 됐을 때 탄압이라든가 뭐 불편함 같은 게 있으니까 그 상식적으로 그런 것을 견뎌내기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글쎄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국정을 어떤 방식으로 이어나갈까? 그럼 보면 보나마나 나는 내란에 대해서는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미 그렇게 다짐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푸시, 그러니까 아주 고강도로 밀어붙일 거예요. 예. 그리고 아마 특검 같은 것들, 뭐 김건희 특검, 뭐 명태균 특검, 그다음에 무슨 내란 특검, 뭐 이런 식으로 특검을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그럼 거기에 뭐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거니까 다 통과될 것이고 특검 정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뭐 대통령과 통화한 사람들이라든가 비화폰, 뭐 지금 서버 다 압수수색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면 아마 초반기에 굉장히 뭐랄까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 그 어떤 의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마도 상당 부분 동요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생각은 다른 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농담삼아 한 얘기도 그런 얘기 있어요. 아주 보수적인 정치인인데 저분은 조카 통일돼도 서울시장은 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예. 있었는데 이제 그런 과거의 얘기고 최근 들어와서는 그렇게까지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인사 중에서 우리 당으로 오게 되는 경우에는 이번에 최근에도 있지만 사실은 당내에서 거의 왕따처럼 만들어 버리니까 우리 당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울산의 김 의원 같은 경우가요. 김상욱 의원이요. 김상욱 의원이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다음에 국민의힘의 리더십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러니까 배제하고 쳐내는 리더십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자기 안에서 뭔가 포용적으로 그다음에 통합하는 리더십으로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당우사하고 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 국민의힘에서 참 한편에서는 좀 밖에서 보기 안타깝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당권을 가진 기득권을 요만큼도 안 내놓으려고 하는, 그리고 이번 선거를 어떻게 뭐 승리하고 또 뭔가 변화의 발전 어떤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지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 어떤 리더십이 나올까요?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뭐 시나리오가 워낙 많아서 사실 어떻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제 비대위원장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임명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실상 그때 그 5월 10일 날 그 당내 이른바 당내 구태타라고 얘기되어지는 그게 무산됐을 때 그때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함께 싼 거는 다 물러나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주장이 있었지만 뭐 꿋꿋하게 버티셨고 그다음에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영입을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난 다음에 두 분이 다 동시에 물러나느냐 만약에 패배한다면, 그리고 아니면 그 비대위원장만 물러나느냐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연말까지 원내대표 임기인 연말까지 나는 그대로 가겠다라고 예. 주장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그 변수인데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마 만약에 저희가 패배를 한다면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게 좀 굉장히 마음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표차로 지느냐하고도 또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그런 것들이 예상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예. 자, 이 시각 이재명 후보의 유세 현장 라이브로 연결돼 있습니다. 네. 연결 상태가 약간 고르지는 못한데요.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네, 현장음을 좀 살려서 유세를 들어보겠습니다. 총구를 들이대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처벌하고 제도도 바꿔서 다시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민주적인 나라 만들어야죠. 여러분이 해야죠. 확실히 준비됐죠? 내일 투표 안 한 사람들 다 찾아내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기득권을 편드는 것이다. 내란 세력의 귀환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이 나라 주권자로서의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해 주시겠습니까? 양석 출신의 판교 예. 출신의 다음은 김문수 후보의 유세 네. 지금 이 시각 현장의 모습입니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안철수 위원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사지요. 또 의사하면서 과학자지요.
AI를 아주 잘해요. 저보다 잘하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 되면 AI도 물어보고 또 의사도 물어보고 그리고 기업도 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안랩이라고 판교에 기업 있어요. 예, 여러분 대전에 우리 지금 AI 또 카이스트부터 시작해서 온갖 애트리부터 한국전자연구소 많은 우리 대전이 과학기술의 메카지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훌륭한 카이스트부터 온갖 연구소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되겠죠. 이거 예. 지금 김문수 자, 앞서 이재명 후보는 서울 강서구에서의 유세 모습이고요. 김문수 후보는 대전에서 지금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세 오늘 여의도, 이재명 후보는 여의도, 김문수 후보는 서울시청 앞 광장으로 잡았는데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니까 마지막 유세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우선 오늘 동선 전체를 봐야 되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서 출발해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성남을 거쳐서 광명 등을 해가지고 수도권을 돌면서 마지막으로 여의도로 돌아오는데 결국 이제 이번 선거의 핵심은 서울,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에서의 그 승패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수도권을 마지막까지 주력하고 두 번째는 이 장소가 마지막 여의도는 아시다시피 여의도가 지난번 12.3 비상계엄 때 국민들이 와서 그다음에 그 야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비상계엄을 막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12월 14일 날 탄핵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이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 시대를 상징하는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는 여의도를 선택을 했고 반면에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동선을 보면 제주도부터 시작했지만 사실상 이게 전통적인 루트 중에 하나예요. 경부선 루트라 그래가지고 부산에서부터 대구, 대전 찍고 이렇게 서울까지 오는 쭉 그 장거리 유세거든요. 만약에 이제 대개 저런 것들 많이 해요. 호남선 루트나 경부선 루트를 마지막으로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번엔 김문수 후보는 자신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영남권으로부터 해서 기세를 몰아서 서울로 들어오는 방식이고 마지막 중심지는 서울시청.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가장 중심지인 서울에서 여세를 몰아서 마지막 이 피날레를 장식하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오전에 제주에서 붉은색 운동복을 입고 또 오렌지색 모자를 쓰고 유세하는 모습인데 오늘 운동복을 많이 입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는 태권도복을 입고 유세를 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운동권 출신이라고. 합기도 태권도 검도 이런 거 많이 했기 때문에 운동권이라고 한다라고 유세 중에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이 시각에는 국민의힘 로고가 오른쪽 가슴에 담겨 있는 태권도복에 검은 띠를 메고 유세 중입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제주에서 부산, 대구, 대전, 서울로 올라오는 거는 뭐 경부선 라인인데 그거는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굉장히 사전 투표율이 낮아요. 그 25%인가 이 정도잖아요. 그리고 이제 호남 지역은 거의 50% 이렇게 되니까 이 투표율을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인데 한쪽은 사전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본 투표가 만약에 그것을 보장해 준다면 저희 그 지지자들 중에서는 특히 영남 지지자들 중에서는 사전 투표 잘 못 믿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낮다는 게 투표를 하기 싫어서 그럴까 아니면은 사전 투표가 아니라 본 투표를 하겠다는 강렬한 욕망 때문에 그럴까 이게 좀 따져보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그 김문수 후보는 이제 내일 투표니까 본 투표율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순방 가신 것 같고요. 뭐 이재명 후보는 자기의 상징성 때문에 여의도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국회 12월 3일 그것을 상징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고 저희는 뭐 서울에서 서울역 광장에 서울 광장에서 하는데 뭐 그동안에 여러 번 서울 지난번에도 그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뭐 모이기도 거기가 제일 수월하니까요.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한 2분 남아서 각 1분씩
드릴게요. 내일 몇 시쯤 윤곽이 나올까요? 내일 8시에 이제 투표가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보궐선거라서. 차이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한 12시 전후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12시 전후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가. 그리고 아마 사전 투표까지 포함한 출구 조사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방송사들 입장에서 어려울 텐데 아까 너무 영원함 지역이나 이런 그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출구 조사 보정을 얼마큼 하는지에 따라서 생각보다 저는 결과 그 어떤 승패가 빨리 결정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출구조사된 투표지가 먼저 개표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출구 조사를 출구조사래요. 사전 투표. 예. 그거는 그때 다릅니다. 결정하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사전 투표 다르죠. 먼저 도착한 대로 그 개봉을 하기 때문에 개표를 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사전 투표함이 먼저 할 때도 있고 예. 그 다른 데를 먼저 하는데 통상적으로 사전 투표 열리는 확률이 더 훨씬 높습니다. 예. 내일이 8시 끝나면 8시 10분쯤에 아마 개표 그 출구조사 결과가 나올 나오겠죠. 것이고 그다음에 9시부터 이제 아마 개표가 시작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격차가 크다면 어느 한쪽이 좀 앞서고 있다면 그건 뭐 빨리 끝날 수 있는 거고 그게 만약에 치열한 접전이 된다면 뒤로 늦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내일 투표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도 관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금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한 12시에서 1시 이럴 때 일반 윤곽은 좀 드러날 것이고 2시쯤 되면 아마 대충 확정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도 늦은 시간까지 아마 유권자들이 TV 앞에서 계속 지켜보실 것 같네요. 두 분도 바쁘시겠습니다. 내일도. 예. 여기까지 듣죠. 다음 시간에는 선거 결과를 들고 또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듀오링고 듀오링고 공짜 영어 공부 듀오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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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면서 배우는 듀오링고 영어도 다른 외국어도 쉽게 배우는 듀오링고 40개 언어 모두 무료. 피곤해. 약국? 피로를 피할 수 없다면 아루나민 골드. 약이니까 다르지.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나도 아루나민 주세요. AI가 만든 미래의 로봇 청소기? 아니, 로보락이 만든 현재의 로봇 청소기. 다시 한번 변신. 그렇게 혁신 로보락. 로보락. 타석에 들어서는 김선수. 승리를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마침내 공. 뚜껑 열면 빠져드는 리얼한 승부 프링글스. 생각만으로는 동의나 반대를 표시할 수 없다. 투표를 해야 가능하다. 20세기 최고의 미국 시인이자 퓰리처상을 4번이나 받은 로버트 프로스트가 남긴 명언입니다. 민주주의가 작동되려면 단순 관찰자가 아닌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투표하지 않는 자, 불평할 권리도 없다. 소설가 루이스 아무르가 남겼다는 한마디도 구전으로 전해져 옵니다. 내일 이후 어떤 세상이 열릴 것인가? 역사 속의 현인들은 생각이 아니라 참여에, 불평이 아니라 투표에 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센시아 효과 봤죠? 아침엔 다리가 가볍고 오후엔 붓지도 않고 잠잘 때도 안 아프니까 정말 좋아요. 정맥벽을 건강하게 센시아. 다리가 편안하니까 하루가 달라지네요. 센스 있게 센시아. 어떤 공간에도 어울리지만 간 만든 얼음과 간 내린 신선한 커피는 이 여름에 가장 잘 어울리니까 얼음 정수기 국내 판매 1위 쿠쿠 제로백 슬림 얼음 정수기. 다시 한번 재석하다. 시즈닝을 재해석하다. 코코넛이 치킨에 내리면 입이 딱 벌어질 천지 개벽의 맛. 이야, 나 코코넛 좋아했네. 네네 야자치킨. 네, 내일 5대0 라이브는 평소대로 5시에 시작합니다. 특집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